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은, 그러니까 둘째를 가지고 싶은 부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부부입니다. 약 2년 반 전에 처음 부동산 공부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부인남님 유튜브를 구독한 후에 매일 출퇴근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영상이 허세의 피라미드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피라미드를 잘 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세를 잘 부리고 있다가 그 영상 보고 충격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하고 32세에 첫째를 임신한 후에 33살에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막 돌진한 아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난임 부부여가지고 이제 고생해가지고 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이 더 컸겠죠. 그래서 이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애가 돌이면요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이제 너무 행복한 거지. 자, 첫째를 임신하면서 애는 한 명만 갖자고 생각하고 새 가족 기준으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자산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애가 혼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외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게 되면은 둘이 뭐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더 큰 게 뭐냐면 애는 2살 터울이 좋아. 이런 그 할머니부터 내려오는 그 고대 약간 전설 같은 얘기들을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라고 해? 돌진한 애 손잡고 있으면은 할머니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머 이쁘다 하면서 이름이 뭐야 하면서 너 뭐 몇 살이니 물어보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눈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아 근데 혹시 뭐 둘째는 언제 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둘째 언제 나? 저희는 그냥 한 명이면 만족해가지고 어머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애는 2살 터울이 좋아. 아 네. 아기 몇 살? 아 이제 돌진아. 아, 딱이다. 딱이야 지금. 딱이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저 먼저 가요 하면서 내려. 이런 얘기를 이제 수십 번 듣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뭐 명절이든 아니면 뭐 부모님 생일이든 이런 때 가면은 항상 얘기 듣죠. 아 그래 우리 영순이 너무 이쁘다. 근데 둘째는 언제 낳니? 이 얘기가 이제 거의 디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나 뭐 이제 사위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아,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노력 중입니다. 노력을 몇 년째 하니? 뭐 이런 얘기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듣다 보면은 고민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이 힘든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조금 걱정도 되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걱정은 또 이런 거죠. 뭐냐? 바로 이거죠. 이 둘째를 낳게 되면은 경제력이 이제 급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축률의 감소가 걱정이다. 왜냐? 지금 저희 부부는 남편이 400, 아내가 400 정도 받는 맞벌이 부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뭐 낮은 편이 아니시죠. 실수령이니까. 자, 근데 용인에 한 8억 정도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자동차 2대가 있는데 부채가 한 4억 정도 있어가지고 요거 빼면은 5억 정도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5억이면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도 있으시니까 이거 우리가 잘 굴려가지고 해보면은 앞으로 조금 노후 준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희망이 좀 보이는데 애는 또 갓난애기인데 또 너무 이뻐. 근데 옆에 애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이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 양갈래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부인남 구독 전에는 30% 수준의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 때는 60%까지 올렸는데 아내가 또 휴직하면서 지금은 또 매우 저축률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들쑥날쑥해요. 아내가 올해 말에 복직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저축률을 다시 60%까지 만들어가지고 40대 초반에는 이제 순자산 10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분당 가서 사는 게 저희 목표예요. 여기서 둘째가 생긴다면 모든 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10년 뒤의 삶이 15년 혹은 그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둘째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벌고 아내가 차라리 좀 적게 번다면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분, 남편분 둘 다 뭐 비슷하게 벌다 보니까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다 보면은 조금 걱정도 되겠죠. 세 가족에서 네 가족이 되면은 추가적인 식비나 생활비로 저축률이 감소될 것 같은데 첫째, 둘째 모두 넉넉한 교육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은 저희 부부는 자산은 조금 더 줄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좀 따뜻한 노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안 낳겠다, 비혼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애가 너무 이쁘고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하나 더 낳을까를
사실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더 마음이 심란하기도 합니다. 왜냐? 아이를 낳아라. 아이가 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사실 이거 맞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애를 낳는 거는 돈으로 해결은 안 되니까. 근데 아이가 둘이면 더 행복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 지금 낳아야지 언제나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낳을 수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이제 우리 영식이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부부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부부는 뭐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야. 우리 애를 안 낳았다면 어쩔 뻔했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가 주는 그 행복은 이게 엄청나게 큰데 뭐 사실 이 저출산 문제 이런 얘기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둘째를 낳으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재테크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둘째를 낳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약간의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고 어떤 거를 설명해 볼까 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GTX나 뭐 지하철 노선 같은 거 놓을 때 할까 말까 하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하면서 이 경제성 판단을 하거든요. B, C가 1이 넘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과 그다음에 이제 비용의 비율이 1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돈 들인 거보다 더 이득이 있으면은 그래 공사 진행해 라는 거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득이 없으면은 야, 뭐하러 이걸 하냐 라고 하면서 이거 사전의 타당성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애를 낳는 게 이 예비 타당성하고 비슷해. 내가 애를 둘째를 낳으면 이게 나오나? 타당성이? 이런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런 거겠죠. 기본적으로 양육비용이라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공짜로 키울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낳을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내가 뭐 일을 쉬어야 된다거나 뭐 커리어가 좀 밀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애를 공짜로 키울 수 있다 그러면은 낳을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게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많이 커. 예타가 통과가 돼.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1이 넘어. 그러면은 많이 낳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에서 많이 애들을 낳냐? 농경사회라거나 아니면 사회가 아직은 후진국이나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들은 양육비가 별로 안 들죠. 왜냐면 애들한테 뭐 챙겨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애들은 낳으면 알아서 크는 거 아니야? 야, 셋째는 첫째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장녀가 막 엄마처럼 막 다 애 키워주고 이런 게 옛날 우리 시골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양육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고 옷도 막 돌려 입고 하면 되는데 애들이 막 나가서 일하거나 뭐 농사 짓거나 하면서 돈 많이 번다. 그러면은 이거 애를 많이 낳죠. 그래서 오히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애를 많이 낳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사회가 좀 고도화되거나 전문화되거나 아니면 좀 세분화가 돼가지고 양육 비용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내팽개쳐 두면은 아주 단순 노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력을 가게 된다면은 애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이제는 이런 고도화 사회에서는 애한테 돈을 많이 갖다 부어야 돼. 그래서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어떤 운동에 재능이 있으면 운동을 시키든 뭐든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고소득 직업을 만들어 줘야 돼. 라는 게 사회 문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양육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아이가 버는 수입도 늘어나면 좋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보통 선진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소수만 낳고 교육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욜로 바꿔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의대만 갈 수 있다면은 사교육에 돈을 갖다 부어도 가성비가 나와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직 의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업을 얻게 되면 당연히 직업도 보장되는 수준의 전문 자격증이기도 하고 여전히 평균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애소득을 고려해보면 사교육을 한 10년, 12년 정도 시키는 비용 대비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의대를 목표로 달려요. 달리면서 한 명씩 탈락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의대를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이번에 증원이 됐다고 해도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 응시생이 50만 명인데 그중에 뭐 한 5천 명 뽑는다고 치면은 1%니까 나머지들은 사실 그 가성비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왜 자식한테 가성비를 따져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사교육에다가 뭐 1억, 2억을 쓰더라도 이 아이가 생애소득이 아주 높다면은 아이한테 내가
내가 쓰겠다. 왜? 나는 부모니까 우리 애가 잘 된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써가지고 우리 애 잘 되면은 그걸로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상황이 안 오죠. 안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교육에다가 갖다 붓기도 하고 막 돈을 막 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좀 유독 강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동북아시아, 뭐 동아시아 정도의 어떤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자녀를 본인하고 동일시하는 문화가 좀 강해요. 외국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유독 더 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는 엄청 잘 되게 해야 돼 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6.25 이후에 많이 망하면서 아주 무에서 시작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군가를 몰아줘서 막 장남이나 이런 사람들 공부 잘하는 한 명을 몰아줘서 애가 이제 잘 되면 나머지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문화를 이제 겪은 게 고작 한 3, 40년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애한테 몰아줘야지. 애가 나보다 더 잘 돼야지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을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확 낮춰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적자 보지 않을 수준으로 거의 원가에 팔아버리면 나머지 경쟁력이 약한 회사들은 적자를 보니까 수조 원, 뭐 수십조의 적자를 보면서 망해버리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이 좁다 보니까 가성비가 나오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그런 직업들을 얻으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나는 비용을 더 때려붓겠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여길 통과시킬 거야 라고 해서 달려. 어떤 애가 달리니까 나도 달려야지 하면서 다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에다가 치킨 게임까지 시작하니까 우리 애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아,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부모가 됐는데 안 시킬 수 있나요? 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돈이 더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유학도 보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노후는 또 챙겨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상승 욕구도 많고 성공 욕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족합니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고 조금 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더 뭔가 누리고 살고 싶고 은퇴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도 잘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득은 자산은 정해져 있어. 이 상황에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에 한정된 거를 어떻게 배분할까 하면서 답이 안 나온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양육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애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한 애한테 더 많은 돈을 갖다 묻기 때문에 양육비는 계속 늘어나고요. 근데 아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앞으로 예상되는 건 점점 좀 낮아집니다. 뭐 AI도 생긴다고 하죠. 뭐 조금 괜찮은 전문직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편익이 안 나와. 비용 대비 이 편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애를 안 낳는 게 맞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애를 왜 돈 가지고 판단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성 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돈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BC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이익에는 감성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양육 비용이 물론 늘어나요. 근데 애가 뭐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1억을 줬는데 애가 막 생애 수억, 수십억을 벌 수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희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시절이더라도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내가 키워야 된다는 거, 우리 애가 잘 되면 좋다. 우리 애가 뭐 돈을 뭐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애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이런 감성적인 판단, 어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굳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올해 말에 복직이 예정되어 있고 아내의 육아휴직은 더 길어질 것이고 식비와 생활비로 저축률이 감소될 것 같고 그러면 둘 낳게 되면 교육도 못 시키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복잡한 산식이 생기는 거죠. 뭐냐? 애를 하나 더 낳게 되면은 둘째 양육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부부의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다 그냥 비용으로 퉁치면 비용이 되게 높아집니다. 되게 고생스러워질 것 같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투자한 것 대비 유의미하게 이득이 크면 그러면은 내가 한번 투자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주는 행복감은 이제 2배가 되니까 뭔가 이 경제성은 모르겠고 그 나머지 어떤 감성적으로 충족이 된다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애매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양육 비용이라는 걸 그러면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그걸 낮춰줘. 그러면은 결국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유럽처럼 복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단 낫죠. 우리나라보단 낫지만 북유럽도 저출산이 꽤 심각합니다. 이것도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표가 인터넷에 돌아요. 뭐냐면 한국 스웨덴 소득세 과표 구간별 세율 비교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통 여기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4,600만 원 정도 연봉이신 분들은 세금을 15% 정도 내거든요. 근데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16.5%인데 여기서 뭐 연말정산 공제 같은 것들을 막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받고 나면은 이제 실효세율이 이제 많이 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자의 거의 40% 가까운 분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왜 그러냐? 세율 자체가 낮아가지고 이걸 공제받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죠? 6,800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 연봉 7천인 사람들은 32%를 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받는 사람이야. 연봉 한 1억 5천 받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여기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도, 그러니까 알바를 해도 세금을 30% 내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6,800이 넘었어.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을 다니는 뭐 한 대리급 정도 되거나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부터는 52%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52% 세금 낸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 스웨덴식의 복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50% 세금 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요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 복지만 생각하고 내는 돈은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스웨덴식 그 복지국가의 운영은 뭐냐면은 너네는 최소 생활비로 살으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국가가 알아서 굴린다. 그러니까 내가 52%를 가져갈게. 그럼 너는 48%를 가져. 이 48%로 월세도 내고 뭐 식료품도 사 먹고 연애도 하고 애도 낳고 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를 뚝 뗄 테니까 나머지 가지고 살아. 그러면 나머지로 살 수 있다면 이 52%를 국가에 저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국가가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알아서 내가 자산을 운용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나는 그냥 있는 생활비를 그냥 다 쓰면서 살 것이냐. 스웨덴이 복지국가인 이유는 이거죠. 애도 우리가 키운다. 한마디로 52%를 너가 낸다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을 해. 일을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뭐 저축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마 쉽지 않겠지. 월세 내고 그러면 그냥 그거 다 쓰면서 살아. 대신에 너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리스크는 내가 최대한 다 막아줄게라는 게 복지국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복지국가들 보면은 식료품 비용도 좀 쌉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이제 식당을 잘 안 가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퇴근도 일찍 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외식 같은 거 하지 마, 여행 가지 마, 차 사지 마,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라라는 게 이 국가의 어떤 컨셉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차도 이제 되게 작은 소형차, 오래된 소형차 같은 거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북유럽에 이제 많이 계신 거죠. 물론 그거에서 오는 행복도도 이제 작지는 않습니다. 뭐 오히려 좀 그게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이기도 하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너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네가 기존에 쓰던 그 생활비의 뭐 한 80%에서 100%를 보장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뒤로는 일을 안 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북유럽 복지국가 시스템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너가 알아서 굴리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줘. 국가가 잘 굴려가지고 연금이라는 걸로 너한테 복지를 제공할 테니까 너는 50%씩 무조건 국가한테 적금한다고 생각해라. 언제 동안 한 30년 정도 일을 하면은 노년에 내가 충분히 쉬게 해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런 나라면 애를 많이 낳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명 넘던 나라들도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1.7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0.7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점대라도 올리는 게 시급하지만 북유럽식의 어떤 복지국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돈을 공짜로 만들어달라. 그럼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낸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다 십시일반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애를 낳기가 힘들고 사회가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지만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당위성을 열심히 말해봐야 사실 당장 내 인생이 바뀌는
바뀌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내일부터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주 장기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치평론가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뀌면 좋은 것이고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뀐 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이는 5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4살, 5살까지 정말 이쁘거든요. 이쁘고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아이 낳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를 5살까지만 딱 키우면 그 뒤로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죠. 이때부터 돈이 계속 들어가고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5살 아기인 것은 아니라는 거를 꼭 좀 판단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조건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게 현실이다. 이 현실이 바뀌면 가장 좋죠. 가장 바뀌면 좋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판단한다? 애가 지금 이쁜 것만큼 평생 이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너무 크죠. 지금 돌 같지난 아이기 때문에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30살, 40살 돼도 과연 나한테 속 썩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 세상이 많이 바뀌거나 뭐 AI나 아니면 뭐 무슨 세금 체계가 바뀌거나 뭐 국가가 정말 유전이 터지거나 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아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디폴트로 생각하고 내가 잃을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후 대비도 잘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는 행복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제가 낳으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각자의 선택인 것이고 그때 생기는 얻는 게 있다면은 잃는 것도 감수하는 것도 각자의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참 아이를 낳아라 낳지 말라 말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